가만히 있는데도 마음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일이 터진 것도 아니고 당장 해결해야 할 위급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무엇이 잘못된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려 해도 원인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습니다. 하나의 걱정이 사라지면 기다렸다는 듯 다른 생각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맙니다. 몸은 멈춰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미묘하고도 지독한 마음의 복잡함을 아주 오랫동안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여겼고,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요함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남긴 10개의 문장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물 흐르듯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고통은 그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대의 판단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원 후 170년대 어느 추운 겨울밤. 도나우 강변에 주둔한 로마 군영의 천막 아닙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흔들리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게르만족과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로마 전역에는 역병이 휩쓸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황제로서 그가 짊어진 무게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양피지를 펼쳐 오늘 하루를 괴롭혔던 생각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불쾌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내 마음을 핥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 갑자기 쏟아지는 비,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업무들. 이런 것들이 평온을 깨뜨린다고 믿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동요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평가라 부릅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감정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비가 내릴 때 누군가는 망쳐버린 외출을 슬퍼하지만 누군가는 빗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반깁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판단은 사건과 감정 사이에 놓인 다리와 같습니다.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건너는 방식, 즉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고통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내 판단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판단을 바꾸는 순간 고통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내면의 자유라 불렀습니다. 바깥 세상은 통제할 수 없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네카. 기원 후 49년 무렵 로마. 세네카는 코르시카 섬에서의 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황실의 요청으로 훗날 네로 황제가 될 어린 소년의 스승이 되었죠. 어느 날 친구 파울리누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파울리누스는 로마의 곡물 공급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는 세네카에게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네카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마음이 복잡할 때 시간은 묘하게 증발해버립니다. 멍하니 앉아 걱정만 했을 뿐인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리죠.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느낌도 없이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인생이 덧없이 빠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시간 지각의 왜곡이라 설명합니다. 몰입하고 집중한 시간은 꽉 채워진 기억으로 남지만 흩어진 마음으로 보낸 시간은 기억에 남지 않아 마치 짧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세네카는 우리가 시간을 도둑맞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지나간 후회에,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느라 시간을 내어줍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이미 죽어버린 과거를 되씹으며 현재를 태워버립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는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내 것인 시간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 있다. 에픽테토스. 기원 후 90년대 초 그리스 니코폴리스. 에픽테토스는 작은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노예였고 주인의 가혹한 학대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뒤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쳤으나 황제의 추방령으로 이곳까지 밀려나야 했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일이더냐.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 이미 엎질러진 물,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움켜쥐려 애씁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지치고 무력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환상이라 부릅니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일임에도 마치 내가 애쓰면 바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에픽테토스의 구분법은 단순하지만 날카롭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명예, 타인의 평판은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 영역 밖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 필연적으로 불안해지지만 내 영역 안의 일에 집중하면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마음 관리의 핵심입니다. 복잡함은 늘 이 경계선이 흐려질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실제로 상처를 받는 경우보다 겁을 먹는 경우가 더 많다. 세네카. 기원 후 63년경 로마 근교의 한적한 별장. 세네카는 이곳에서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네로 황제의 총애를 잃고 궁정에서 밀려나고 있었으며 언제 어떤 화가 닥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시기였죠. 하지만 세네카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상상 속의 일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고 말이죠. 걱정은 늘 시차를 무시하고 미래로 달려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는 이미 생생하게 겪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말실수를 할까봐, 건강검진 결과가 나쁠까봐, 소중한 사람이 떠날까봐. 그러나 우리가 밤새워 걱정했던 일 중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포는 현실이 아닌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자라납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일종의 자기 고문이라 여겼습니다. 굳이 당겨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미리 가져와서 겪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괴로워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기 전부터 상상으로 예행 연습을 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이중의 고통을 경계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은 지금 여기 없는 고통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참는 것이 최선이다. 세네카. 기원 후 41년 척박한 코르시카 섬. 세네카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으로 이곳에 유배되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지식인이자 권력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거친 돌섬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궁정의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파도치는 바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만 갉아먹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섬에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위로를 담아 썼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벌어진 사고, 되돌릴 수 없는 실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들. 이런 벽 앞에서 우리 마음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되뇌어도 과거는 한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사실적 사고라 부릅니다. 일어날 수도 있었던,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죠. 세네카가 말한 참음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로 돌리는 지혜입니다. 저항하느라 소진되는 힘을 아끼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운명에 대한 동의라고 불렀습니다. 파도를 막을 수 없다면 파도 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정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는 참견하는 자, 배은망덕한 자, 오만한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원 후 170년대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의 새벽.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들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황제로서의 하루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거짓 보고를 올리는 장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절단,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간신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며 자신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입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 때문에 마음이 지옥이 되곤 합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상식 밖의 행동을 목격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을 들을 때 마음은 요동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하며 속을 끓이죠.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를 때 느끼는 불편함을 기대 위반이라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과 분노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방법은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합리적일 거라는 순진한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받아들이고 하루를 시작하면 막상 그런 사람을 마주했을 때 덜 흔들립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냉소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조언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미리 그려봄으로써 평정을 지키는 것,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예비 명상이라 불렀습니다. 행복의 길은 단 하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에픽테토스. 기원 후 100년경 니코폴리스의 돌길 위 에픽테토스는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아리아노스는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받아 적고 있었죠. 에픽테토스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걸으면서도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픽테토스는 걸음을 멈추고 제자를 보며 답했습니다. 고민을 멈추게. 단, 모든 고민이 아니라 자네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고민을 멈추게나. 우리의 고민은 보통 해결을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어떤 고민은 답이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데 생각은 제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니라 문제의 반복 재생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되씹는 것이죠. 반추는 해결책을 주기는커녕 불안과 우울만 키웁니다. 에픽테토스는 고민의 대상을 냉정하게 가려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움직여서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당장 행동하고 내 손을 떠난 일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밤새 고민한다고 내일의 날씨가 바뀌지 않고 떠난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쏟는 에너지는 결코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깥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의 고요함을 찾으려면 그대 자신이 할 일을 줄이거나 해야 할 일만 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원 후 175년 무렵 동방 원정 중인 황제의 막사. 늦은 밤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책상 위에는 제국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서와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황제라는 자리는 모든 사안에 관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그는 펜을 들어 양피지에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라. 마음이 복잡할 땐 이상하게도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일, 하면 좋을 것 같은 일, 남들이 하라고 하는 일들이 뒤엉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숨통을 조여오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과부하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버리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실수가 잦아집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처방은 명쾌합니다. 할 일을 줄이라는 것. 더 정확히는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피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곳에 집중하라는 전략입니다. 격가지를 쳐내고 나면 삶은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쉴 곳을 찾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두는 것이다. 세네카. 기원 후 50년대 초 로마의 궁정. 세네카는 젊은 황제 네로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감정 기복이 심했고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신하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세네카는 그런 황제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네로가 한 신하의 실수에 격노하여 당장 처벌하려 들자 세네카는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폐하, 형벌을 내리기 전에 딱 하룻밤만 기다리시지요. 내일 아침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로는 마지못해 이를 따랐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의 분노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마음은 급가속을 합니다. 당장 말을 내뱉고 싶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 분노가 너무나 정당해 보이고 상대방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가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냉각 효과라고 합니다. 시간은 뜨거운 감정을 식히는 가장 강력한 냉각수입니다. 세네카가 말한 시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입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잠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 짧은 틈새로 이성이 들어오고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간격을 인간의 품이라고 여겼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본능이지만 멈춰 서서 생각하는 것은 지혜니까요. 너는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을 가지고 있다. 바깥 일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찾게 될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원 후 180년 봄, 빈도보나 근처의 군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병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과 역병은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 콤모두스에게 제국을 물려주어야 했지만 아들의 부족한 성품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자신의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은 좀처럼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고 상황은 예고 없이 틀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자꾸만 바깥 세상을 뜯어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찾아오는 건 깊은 무력감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내 삶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 것을 외적 통제 소재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내 태도와 관점에 주도권이 있다고 믿는 것을 내적 통제 소재라고 하죠. 아우렐리우스가 생의 끝자락에서 남긴 이 문장은 스토아 철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대신 그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2000년 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발견해낸 마음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10개의 문장, 그 단단한 지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되돌아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고통이 사건이 아닌 나의 판단에서 온다고 했고, 세네카는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과 불필요한 두려움을 경계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으라고 말했죠. 이들이 공통으로 바라본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마음의 복잡함은 바깥 세상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소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내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내면의 자유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복잡함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면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마음이 소란스럽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평온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명언이 된 이 말들은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같은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흐르듯 들어주세요.